저는 40대 중반의 여자입니다. 지금까지 10여 년간 살아온 결혼 생활을 돌이켜보니 저는 참 바보 같은 짓을 하고 살았더군요. 모든 것에 있어서 남편과 가족이 우선이었고 가족들 뒷바라지를 잘하는 것이 내가 살아가는 이유라고 생각했습니다. 제가 헌신하고 살아오는 동안 남편이 뒤로 호박씨를 까면서 자기 살고 싶은 대로 살고 있는 줄도 모르고 말입니다. 남편에게는 오래된 한 여자가 있었습니다. 그 여자는 남편의 상사이자 남편의 미래 상대였습니다. 그 여자는 해외 지사에서 오랫동안 근무하다가 부장으로 승진해서 남편의 부서로 온 여자였습니다. 미모의 해외 유학파에 유창한 외국어 실력에 전혀 유부녀 같지 않은 세련된 외모까지 회사 남자 직원들의 관심이 집중되었고 남편도 예외는 아니었습니다. 그런데 외모와 스펙으로 떠들썩한 것도 잠시 새로운 상사에 대한 불평, 불만도 많았습니다. 그 여자 보통 깐깐한 게 아니고 작은 실수도 용납을 안 한다고요. 그렇게 독하게 하니 그 나이에 부장 달았다고 은근히 욕도 하더라고요. 그런 사람과 바람이 날 거라고는 상상도 못했죠. 내 남편 사전에 절대 외도 따위는 없을 거라고 생각했습니다. 바람 피우는 남자는 아침 드라마에서나 볼 수 있는 것이고 내 남자는 멍석 깔아줘도 그런 짓은 못할 거라고 혼자 단단히 착각하고 있었던 거죠. 남편이 늘 저보고 그랬거든요. 자기는 저와 결혼하기를 참 잘한 것 같다고. 저보고 이해심도 많고 착한 여자라고요. 그런 말을 들을 때마다 더 잘해야겠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남편은 뒤에서 호박씨 까고 있는 줄도 모르고 말입니다. 남편의 바람은 지난 5년 가까이 은밀하게 이어져 왔습니다. 다른 사람들 눈에 띄지 않게 극도로 조심하면서 가늘고 오랫동안 두 사람의 관계를 유지해오고 있었습니다. 다른 사람들은 본능에 충실하면서 바람을 피운다면 두 사람은 이성적으로 서로의 선을 넘나들지 않으며 각자의 역할에 충실하며 바람을 피우고 있었던 거죠. 가정을 지켜야 했고 사회적 지위를 유지해야 했을 테니까요. 바람을 피우면서도 남편은 최선을 다해서 저한테 잘해주었습니다. 그래서 남편의 외도를 알고 난 후 죽을 만큼 힘이 들었습니다. 완전히 믿었던 사람이고 평생 함께할 사람이라고 생각했으니까요. 그런데 남편은 그런 제 진심을 이용하며 제 앞에서는 웃고 뒤에서 바람을 피우고 있었던 거였습니다. 그렇게 몇 년간 바람 피우는 것을 잘도 숨기고 살았는데 원숭이도 나무에서 떨어질 날이 있더군요. 남편이 회사에서 돌아와 늘 하던 대로 휴대폰을 소파 위에 올려두고 씻으러 들어가더군요. 못 보던 폰이네? 폰 바꿨나? 남편의 폰을 들어서 보는데 새 폰이라고 하기에는 사용한 흔적이 많았습니다. 전화기를 열어보려고 하니 비밀번호가 잠겨있더군요. 남편의 전화기 패턴은 니은자 모양으로 똑같은 것이어서 니은자를 그리고 폰을 열어보려고 했는데 열리지 않더군요. 뭐야, 다른 사람 폰인가? 저는 전화기 패턴을 넣고 다시 열어보려고 했는데 전화기는 여전히 잠겨 있었습니다. 나중에 남편 씻고 나오면 물어봐야지 생각하고 전화기를 내려놓는데 카톡이 오더군요. 자기야, 어쩌면 지금 집에 들어갔겠다. 나 한 달 뒤 지방 출장 잡힌 거 알지? 금요일에 우리 같이 보낼 호텔 예약한다. 한 달 남았으니까 와이프한테 적당히 잘 둘러대고 미리 알리바이 만들어놔. 알았지? 자기 사랑해. 내일 회사에서 봐. 카톡 이름은 현으로만 입력되어 있었고 메시지는 잠깐 떴다가 사라지더군요. 그 문자를 보는데 심장이 미친 듯이 뛰었습니다. 이 낯선 전화기는 뭐고 문자를 보낸 이 사람은 누구며 이 문자는 뭐지? 머리가 너무 복잡했습니다. 그리고 잠시 후 그것이 남편의 세컨폰이라는 걸 알게 되었습니다. 남편에게는
제가 모르는 또 하나의 전화기가 있었고 그 전화기는 오직 남편과 그 여자 둘만 연락을 주고받는 전화기였습니다. 그 전화기는 주로 남편의 차에 있던 것이었는데 그날 무슨 정신을 빼놓았는지 원래 들고 다니던 전화기를 차에 두고 철저히 숨겨왔던 세컨폰을 집으로 들고 온 것이었습니다. 그것이 세컨폰인 것을 까맣게 잊고 늘 하던 대로 전화기를 소파에 두고 속 편히 씻고 있었던 거죠. 이게 뭐냐고 물어보려고 하다가 밖으로 나오려는 말을 꾹 틀어막았습니다. 그리고 그날 도저히 표정 관리가 되지 않아 일찍 들어가 누웠습니다. 잠시 후 남편이 두통약 한 알과 물을 가지고 왔더군요. 아무래도 감기인가 봐. 이거 한 알 먹어. 나도 예전에 감기로 머리 아플 때 이거 먹으니까 괜찮아지더라. 우리 집에서 당신이 제일 소중한 사람인데 당신이 아프면 안 되지. 열 많이 나는 거 아니야? 남편이 손으로 제 이마를 만져보려고 하기에 저도 모르게 그 손을 제 손으로 탁 쳐버렸습니다. 남편이 조금 놀라는 눈치였습니다. 나 좀 잘게. 약은 이따 먹을게. 저는 돌아누우며 말했고 남편은 푹 쉬라며 손수 이불까지 덮어주고 나가더군요. 잠도 오지 않았습니다. 누워있는데 처음에는 오만 가지 생각에 별의별 상상까지 다 하다가 앞으로 일을 생각하니 눈물이 툭 터져서 나오더군요. 둘이 어떤 사이일까? 깊은 관계일까? 정리는 될 수 있는 사이일까? 회사에서 만나자고 한 걸 보니 같은 회사 사람 같은데 이게 그 말로만 듣던 오피스 와이프라는 건가? 정말 머리가 깨질 듯 아파왔습니다. 내 남편도 잃고 싶지 않고 가정의 이 평화도 깨고 싶지 않았습니다. 이게 가식적인 화목이었다고 해도 놓을 자신이 없었습니다. 뭔가 잘못된 것일 거다. 내 남편이 그럴 리가 없다. 누군가 잘못 보낸 카톡일 거다. 애써 아니라고 생각했지만 제가 모르는 폰이 있는 건 아무리 생각해도 용납이 안 되었습니다. 그리고 다음 날 남편이 한 달 후에 회사 출장이 잡혔다고 하더군요. 금요일부터 토요일까지 1박 2일 출장이라고. 외국에서도 사람들이 오기 때문에 일정을 맞추느라 불가피하게 토요일까지 잡았다고 하더군요. 그래? 누구랑 가는데? 그 여자 부장이랑 가는 거야? 제가 그렇게 묻자 남편은 멈칫하더니 다른 사람하고 간다고 대충 둘러대더군요. 그때 눈치를 챘죠. 상대가 그 여자 부장이라는 것을요. 가슴이 너무 아팠습니다. 그렇게 나에게 잘하는 남자가 회사에 애인을 따로 두고 있었다니 어디까지가 이 사람의 진심이고 어디까지가 거짓인지도 모르겠더군요. 사람이 그렇게 낯설게 느껴질 수가 없었습니다. 그날 저녁 저는 남편 차로 가서 온 차를 샅샅이 뒤져서 세컨폰을 찾아냈습니다. 세컨폰은 차 트렁크 공구함에 들어가 있더군요. 저는 이 폰을 어떻게 할까 차에 앉아서 한참 동안 고민했습니다. 아무리 열어도 남편의 전화기는 열리지 않았고 그 여자가 연락 올 때까지 기다리고 있을 수도 없었습니다. 그러다 문득 해외여행 갔을 때 유심칩을 바꿔 끼웠던 일이 생각나더군요. 저는 남편 전화기에서 유심을 빼서 집으로 가져왔죠. 그리고 다음 날 남편이 출근하고 난 뒤 제 전화기 유심칩을 빼고 남편 유심칩을 제 전화기에 넣었습니다. 둘은 문자를 주고받는 사이이니 전화든 문자든 제 전화기로 연락이 오는 건 시간 문제였습니다. 그 유심칩을 제 전화기에 꽂고 약 3시간 후 전화가 오더군요. 저는 전화를 끊고 그 번호로 문자를 보냈습니다. 지금 전화 받을 수가 없어. 그러자 바로 문자가 오더군요. 자기야, 우리 잠깐 드라이브 어때? 나 오늘 최 이사 때문에 너무 스트레스 받아서 당신 위로가 필요해. 늘 기다리는 거기서 기다릴게. 당신한테 기대서 당신 숨소리 듣고 싶어. 나도 바로 갈게. 집에 있는 남편보다
회사 있는 남편이 훨씬 더 매력 있어. 여보, 사랑해. 빨리 와. 누가 제 가슴을 꾹 누르는 듯 숨이 막히고 답답해져 왔습니다. 회사 있는 내 남편이라니, 여보라니. 이 미친 여자가 지금 뭐라는 거야. 이가 갈리고 욕이 나오더군요. 어디 오늘 그 낯짝 한번 보자 싶더군요. 저는 다시 문자를 보냈습니다. 우리 오늘 거기 갈까? 어머, 정말? 당신 괜찮아? 오늘 바쁘지 않아? 일보다 당신이 더 소중하잖아. 당신 스트레스 받는데 내가 확실히 풀어줘야지. 먼저 가 있어. 내가 그쪽으로 갈게. 그럼 애매 먼저 가 있을게. 도착하면 방번호 보낼게. 많이 사랑해. 그리고 약 10분 후 문자가 왔습니다. 늘 오던 방이네. 307호. 남편 회사에서 10분 거리에 있는 모텔과 호텔을 다 뒤졌고 관광호텔 M을 찾아냈습니다. 저는 M으로 찾아갔죠. 그리고 문 앞에서 도착했다고 문자를 보냈습니다. 바로 문이 열렸고 그 여자는 저를 보고 소리만 하고 말 한마디 내뱉지 못하더군요. 저는 문을 열고 들어갔습니다. 마음 같아선 머리털을 다 뜯어놓고 싶었지만 억지로 누르고 조용히 경고했습니다. 내 남편인 줄 알았어? 아니, 네 남편인가? 네 회사 남편이랬지? 가정도 있고 부족함 없이 가질 만큼 다 가진 것 같은데 뭐 하는 짓이야? 대낮에 내 남편을, 네 부하 직원을 불러내? 누구한테 제일 먼저 까발려줄까? 지금까지 도둑고양이처럼 숨어다니며 잘도 만났지? 네 인생에서 차곡차곡 쌓아 올린 것들 한순간에 무너지게 만들어줄게. 그러자 그 여자가 넋을 잃고 서 있다가 갑자기 무릎을 꿇고 빌더군요. 죄송합니다. 잘못했습니다. 앞으로 절대 이런 일 없을 거예요. 한 번만 용서해 주세요. 제발 아무데도 알리지 마세요. 이 소문나면 저뿐만 아니라 그 사람, 당신 남편도 같이 죽어요. 절대 안 만나겠습니다. 여기서 끝낼게요. 죄송합니다. 한 번만 제발 부탁드려요. 그렇게 죄송할 짓을 왜 했어? 네 남편은 이 사실 아니? 네 애들은, 회사의 네 상사는 모두에게 알리면 네 꼴 볼만 하겠어. 그런데 오늘은 이 정도로만 할게. 내 가정을 지키고 싶어서 여기까지 하는 거야. 앞으로 조심해. 내 남편에게 더 이상 침 흘리지 마. 내 남편이 너한테 날 어떻게 소개했는지 모르겠지만 나 약간 똘끼가 있어. 눈이 뒤집히면 물불 안 가리고 눈에 뵈는 게 없는 성격이야. 평소에 조용해도 또라이 짓 하기 시작하면 그건 내 조상이 와도 못 말려. 서로 인간답게 살자. 딱 여기까지야. 한 번만 더 내 남편 쪽으로 눈알 돌리면 미친년 칼춤 추는 모습을 보게 될 거야. 그 얘기를 하고 돌아서 나오는데 다리가 후들거려서 제대로 걸을 수도 없었습니다. 그런데 어디서 그런 용기가 났는지 말을 독하게 잘도 하고 왔더라고요. 그날 저녁 남편이 그 사달이 난 걸 알고 평소보다 아주 일찍 집으로 왔습니다. 남편은 들어오자마자 얘기 좀 하자며 저를 방으로 데려가더군요. 그리고는 적당한 핑계와 거짓말을 섞어가며 잘못을 뉘우치는 척 했습니다. 자기는 절대 가정을 버리고 싶은 마음 없다며 제가 원하면 회사도 옮기고 2번 다시 그 여자를 만나지 않겠다고 하더군요. 그런데 지금 잘못 소문이 나면 자기 인생 끝이라고 한 번만 눈 감아달라고 하더군요. 어떻게 그렇게 오랫동안 날 속일 수가 있었어? 밖에 나가서 딴짓하고 죄책감이 들어서 집에 오면 나한테 잘해준 거야? 내가 바보같이 속고 사니까 그래서 내가 착해 보이고 만만하게 보였던 거지? 아니야. 정말 미안해. 다 내 탓이야. 처음부터 이럴 생각은 아니었어. 그런데 정말 어쩌다 보니 여기까지 오게 됐어. 나한테 조금만 시간을 줘. 내가 회사를 옮길 수 있게, 그 여자를 정리할 수 있게
기회를 좀 줘. 부탁이야. 월급도 당신이 다 가져가고 내 통장의 돈도 당신 앞으로 돌려도 좋아. 모든 걸 당신 앞으로 다 넘길게. 제발 한 번만 넘어가줘. 나를 속이고 바람을 피웠던 건 너무나 괘씸하고 용서가 안 됐지만 그래도 가정을 지키고 싶다고 회사도 옮기고 그 여자 만나지 않겠다고 얘기해줘서 한편으로는 다행이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남편이 그 여자 없이는 안 될 것 같고 모든 걸 포기해도 그 여자는 포기가 안 된다고 했다면 저는 너무 비참하고 괴로웠을 테니까요. 저 역시 가정을 지키고 싶었고 딱 한 번만 눈 감고 넘어가기로 했습니다. 그리고 모든 입출금 내역을 확인하기 위해 통장과 신용카드는 제가 다 관리하기로 했죠. 그리고 1년을 기다렸습니다. 그냥 용서하고 넘어가면 될 줄 알았습니다. 그런데 그 1년이라는 기간이 저에겐 지옥 같은 시간이더군요. 생각하지 않으려고 했지만 그 여자와 남편이 함께 있는 모습이 떠올랐고 남편의 행동 하나, 말 한마디에 신경을 곤두세우며 남편이 다시 그 여자를 만나지 않나, 집에 들어오면 그 여자 화장품 냄새가 남편에게서 나지 않나, 모든 것을 일일이 확인하고 있는 제 자신이 너무 한심하게 느껴질 정도였습니다. 정말 사람이 할 짓이 아니더군요. 예전의 제 모습은 온데간데 없고 저는 점점 날카로워지고 예민한 사람으로 변해가고 있었습니다. 그런 제 모습을 보고 제일 상처받는 사람은 제 아이였습니다. 제 마음이 편치 않으니 많은 시간을 함께하는 아이에게 짜증과 괜한 화풀이가 돌아갔고 엄마 아빠도 더 이상 화목해 보이지 않으니 아이가 불안했던 모양이었습니다. 아이가 눈을 과하게 깜빡거리기 시작했습니다. 왜 그러냐고, 눈에 뭐가 들어갔냐고 물으면 아이는 자기가 그러는 줄 모르고 있더라고요. 정상적인 행동은 아니다 싶어 병원에 데려가 물어보니 아이에게 그동안 없었던 틱장애가 생겼다고 했습니다. 틱장애가 생기는 원인은 다양하지만 아이가 스트레스를 받거나 자기도 모르게 긴장을 하면 틱장애가 나타난다고 했습니다. 그 얘기를 들으니 마음이 너무 아렸습니다. 화목하지 못한 부모를 보면서 얼마나 마음이 힘들고 위축이 되었으면 틱장애가 생길까. 제가 받는 스트레스를 아이도 그대로 받고 있는 모양이었습니다. 제가 행복해야 아이도 행복할 수 있다는 걸 알게 되었죠. 저는 최대한 잊으려고 노력했습니다. 일부러 몸을 바쁘게 움직였고 주말에는 아이와 함께 많은 시간을 보내려고 노력했습니다. 물론 남편은 함께하지 않았습니다. 남편이 함께 있으면 아이 앞에서 저도 모르게 인상이 굳어지고 곱지 않은 말이 튀어나왔으니까요. 그렇게 1년을 보냈는데 이 미친 인간은 그 틈새를 타 다시 그 여자와 만나기 시작했던 모양이더군요. 회사를 옮긴다는 남편은 아직 마땅한 자리가 나지 않았다며 회사 옮기는 걸 미루고 있었고 저는 예민한 상태로 남편의 모든 것에 촉각을 세우고 있었는데 뭔가 낌새가 이상하더라고요. 분명 둘 사이가 정리가 안 된 것 같았습니다. 그래서 남편이 들어오자마자 전화기, 이메일 모두 열어보라고 했죠. 또 왜 그래? 한동안 조용하더니 왜 갑자기 또 그러는 거야? 내가 할 소리야. 한동안 조용히 산다 싶더니 또 시작된 거야? 갑자기 내가 왜 이럴 것 같아? 그만 좀 해. 나도 이제 정말 지친다. 당신 원래 안 그랬잖아. 당신 좋은 사람이고 착한 사람이야. 왜 이렇게 변했어? 나 원래 이런 사람이야. 나 원래 성질 더럽고 똘끼 충만해. 그동안은 내 성질을 드러낼 일이 없었는데 당신이 내 성질을 건드렸잖아. 앞으로 친절하고 착한 아내는 없어. 앞으로 내가 요구하는 것들 응하지 않을 때마다 당신 사생활이 하나씩 까발려질 거야. 전화기, 메일을 열어보지 못한다는 건 그만큼 구린 게 있다는 말이지. 이건 계약 위반이잖아. 분명 회사도 옮긴다고 했고 그 여자도 정리한다고 했어. 그런데 당신은 아무것도 지키지 않았어. 1년 동안 나도 아이도 극도의 스트레스 속에서 살았어. 이제 더 이상은 없어. 지금까지 바람은 당신이 폈는데
내가 쪽팔리고 부끄러웠어. 그런데 그걸 포기하고 나니 마음이 편하더라고. 내가 남편 관리 못해서 바람이 났다고 해도 여자가 얼마나 매력이 없었으면 남편이 바람이 났겠냐고 쑥덕거려도 한순간이야. 그런데 너는 입장이 다르지. 끝까지 못 열겠어? 구린 게 그렇게 많아? 제발 그만해. 정말 지긋지긋해. 제발 나 좀 가만히 내버려둬. 당신 아무래도 신경이 너무 예민해진 것 같아. 병원에 가서 상담 한번 받아보자. 훨씬 좋아질 거야. 그 인간은 끝까지 자기 전화기에 이메일은 열어보이지 못했고 저를 치료받아야 할 환자 취급하더군요. 그래서 남편이 전화기를 보고 있을 때 전화기를 낚아챘죠. 그리고 전화기를 확인했더니 역시 제 느낌은 틀리지 않았습니다. 두 사람은 계속 만남을 유지하고 있었고 문자는 확인하는 즉시 지우라는 말도 같이 들어있더군요. 남편이 보는 앞에서 시댁 가족들 단톡방에 문자를 올렸습니다. 애 아빠가 5년간 바람을 피웠습니다. 다시는 그 여자 안 만나겠다고 해서 저도 모든 걸 덮어두고 넘어가겠다고 합의했습니다. 그런데 다시 만나기 시작합니다. 낮에 두 사람 은밀히 만나는 사이입니다. 문자를 보내고 그 여자가 남편에게 보냈던 문자도 화면 캡처해서 올렸습니다. 제가 그 화면을 단톡방에 올리자 남편이 기겁을 하더군요. 뭐 하는 짓이야? 빨리 지워. 지우라고. 이미 늦었어. 2명이나 읽었네. 그 단톡방에는 저와 남편, 시동생 동서, 시누이 남편이 함께 있었고 가족들에게 그 사실을 알리자 점잖은 척, 좋은 사람인 척하고 살았던 남편은 미치기 일보 직전이더군요. 그 잘난 얼굴에 똥칠을 했으니 그럴 법도 하죠. 너 꼭 이렇게까지 해야겠어? 너 진짜 이렇게 나올 거야? 뭘 이 정도로 그래? 가족끼리 못할 얘기가 뭐가 있어. 내가 없는 얘기 한 것도 아니고 있는 사실 그대로만 얘기했는데. 그런데 있잖아. 이건 맛보기야. 내가 아무것도 못할 거라고 생각하는 것 같아서 나 이 정도는 할 수 있다고 맛보기로 보여주는 거야. 그 다음은 가족에서 끝나지 않아. 내 친정, 당신 친구, 당신 회사 사람들, 당신이 죽고 못 사는 그 부장 여자 남편에게까지 차근차근 알려서 당신 얼굴에 똥칠해줄게. 당신은 철저하게 당신 사생활 숨길 수 있을 것 같지만 나는 귀신같이 찾아낼 수 있어. 맘대로 살아봐. 말리지 않아. 그 대신 닥쳐올 여파는 각오하는 게 좋을 거야. 제가 이렇게까지 하는 걸 보니 앞으로 무슨 짓이라도 하겠다고 생각을 했던 모양인지 남편은 당장 다른 회사를 알아보고 이직 준비를 하더군요. 그런데 참 이상한 일이었습니다. 그렇게 붙잡고 싶고 부부관계를 유지하고 싶던 마음이 점점 시들해져 갔습니다. 남편이 바람을 피우고 다니는지 신경을 곤두세우는지도 그만하고 싶더군요. 이렇게 사는 게 무슨 의미가 있나 싶은 생각이 들었습니다. 저는 남편이 바람을 피우든 다른 여자를 만나든 점점 무관심해져 갔고 남편 월급이 꼬박꼬박 들어오니 그것 하나만 보고 살다가 적당한 때가 오면 헤어져야겠다 마음 먹었죠. 그런 제 마음을 남편도 눈치를 챘는지 제가 무관심해질수록 남편으로부터 내 마음이 멀어질수록 남편은 오히려 저에게 매달리는 모양새로 바뀌더군요. 사랑의 반대는 증오가 아니라 무관심이라는 걸 제 마음이 변하면서 알게 되었습니다. 이 사람의 배우자로 살아가는 제 인생과 시간이 너무 아깝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절대 예전으로 다시 돌아갈 수 없다는 걸 너무나 잘 알고 있었습니다. 한 세상 더욱더 행복하고 재미있게 살아갈 수 있는데 왜 나는 나를 속이고 배신한 남자를 떠나지 못해 이렇게 살아가는지 제 자신이 한심하더군요. 그래서 저는 이쯤에서 끝내기로 했습니다. 바람난 남편 체면 살리고 사회생활 유지할 수 있도록 하느라 상간녀 소송도 못하고 있었는데 제가 그럴 이유가 전혀 없더라고요. 저는
남편의 외도 사실을 안 지 2년 만에 상간녀 소송을 걸어 회사로 소장을 보냈고 그 여자 남편에게도 이 사실을 알렸습니다. 뒤늦게 회사도 발칵 뒤집어지고 그 여자 부부 사이도 난리가 났는데 동시에 저는 재미있는 사실 하나를 알게 되었습니다. 알고 보니 내 남편과 바람난 여자 부장의 남편도 이미 정을 나누던 여자가 있었던 모양이더라고요. 그 여자 남편은 이름만 대면 알만한 사람은 다 알 정도로 꽤 이름이 난 사람인데 부부가 동시에 외도를 했다는 사실이 알려지면서 그 업계가 다시 한번 발칵 뒤집어졌죠. 그리고 그 여자 부장은 상간녀 소송을 당하는 동시에 상간녀 소송을 진행하는 묘한 상황이 펼쳐지더군요. 그래서 인생은 코미디라는 말이 나오는가 봅니다. 그 상황들을 지켜보면서 허파에 구멍난 사람처럼 어찌나 웃음이 실실 나오는지요. 남편을 비롯해 동시에 바람을 피운 그 부부의 앞날이 참으로 궁금해집니다.